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숨가쁜 외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어떤 협의를 이뤄낼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일정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베트남 최고 지도자 또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간 한국과 베트남이 외교와 안보는 물론 대규모 인프라 등에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란 기대가 일었었죠.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기대에 부응하며 외교와 안보, 경제와 첨단 기술, 문화와 한반도 평화 등 6개 분야에서 걸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는 부문은 바로 경제적인 협력 부문입니다. 현재 서로가 서로의 3위 교역국인 한국과 베트남,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고요.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과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럼 서기장의 이번 방한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 방문이죠? 네, 이번 베트남 당 서기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7일 만에 첫 국빈 방한입니다. 베트남 당 서기장이 방한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번 방문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첫 국빈 방문이라며 그만큼 대한민국이 베트남을 중히 여긴다는 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 서기장님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이 한국의 세 번째로 큰 교역국일 뿐 아니라 양국 국민과 기업 간 왕래가 활발한 만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 협력 내용 중 경제 협력 확대 부문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하기로 한 겁니까? 네, 일단 한국과 베트남은 연간 수출입액이 867억 달러에 달하는 상호 3대 교역국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2030년까지 교육 규모를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협력 분야는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과 고속철도, 신도시 등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4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베트남 최대 인프라 사업인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북남 고속철도 사업은 베트남 북부 하노이와 남부 호치민 사이 1,541km 구간을 고속철로 잇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입니다. 아울러 박린성 동남 신도시 사업 등 도시개발 분야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린성 동남 신도시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 박린성에 판교 신도시와 비슷한 850만 제곱미터 면적에 걸쳐 4만 9천 가구를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재계 총수들과의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참석자들은 누굽니까? 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럼 서기장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진행합니다. 이 만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참석합니다. 이외에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이사 등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만찬 초청 대상자들에 대해 베트남에 활발히 진출해온 재계 인사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K그룹은 빈그룹 등 베트남 현지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고 LG그룹과 현대차그룹도 현지의 직간접적인 투자로 생산기지를 확보해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역시 지난 2023년 베트남 하노이에 현지 최대 규모 복합 쇼핑몰인 롯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개장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현지 투자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국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여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데다 정상회담 전 결론을 낼 경우 다른 의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고려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벌써 2007년 이후 세 번째 요청입니다. 구글이 원하는 이 고정밀 지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구글이 원하는 고정밀 지도, 정확히 말하면 1대 5천 축척의 수치 지형도입니다. 50m 거리를 지도상에 1cm로 표현하기 때문에 기존 1대 2만 5천 축척의 구글 지도보다 훨씬 자세하게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지도가 지금 바로 여기 방송이 나가고 있는 한경미디어그룹 사옥이 자리한 청파로 463 일대의 수치 지형도입니다. 지표면에 다양한 지형 지물을 점이나 섬, 면으로 전부 표시했고요. 특정 위치에 정확한 좌표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밀 지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정보 플랫폼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 같은 민감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요. 해외로 반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아예 접속조차 차단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2007년과 2016년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을 모두 불허한 이유는 군사시설뿐 아니라 이런 모든 지형 지물의 생김새가 다 국가의 자산이고 설령 지도상엔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구글이 보유한 위성사진 등이나 결합했을 때 충분히 이런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구글의 지난 2월 세 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거부 대신 두 차례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25일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이벤트가 겹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사실 1대 5천 축적의 지도를 보유한 나라는 우리를 포함해서 5개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1대 2만 5천 축적 지도로도 길찾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방 기자,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게만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고정밀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지도 데이터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라 불리는 데이터 중에서도 정말 핵심 자원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도 이 지도 데이터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네이버 지도와 같은 이런 지도 서비스는 물론 배달의 민족, 캐치테이블, 카카오 택시 같은 이런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바로 지도 데이터를 근간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도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는 빅테크 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들의 지도 API를 사용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나 티맵, 해외에서는 구글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지도 API 사업자로 꼽히고요. 이들 지도 API 사업자는 업체로부터 받는 이용료 외에도 각종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 기반 광고를 하려면 특정 건물, 특정 층에 자리한 맛집까지 잡아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이런 고정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안한 1대 2만 5천 축척 지도를 거부하는 속내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구글은 아마 그 API를 사용하고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업체들에 대해서 비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의 쏠림 현상은 아마 지금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가 담당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구글은 어떤 정밀 지도를 이용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 산업의 고정밀 지도가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어떤 산업의 목적을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다. 네, 실제로 구글이 이 자율주행 서비스도 상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글이 우리 고정밀 지도를 가져간다면 안보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구글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안보 위험이 생겨도 즉각 시정을 할 수 있고 또 경쟁을 해도 똑같이 규제를 적용받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었고요. 우리 정부가 지난 1966년부터
내년부터 국민 세금 1조 원을 투입해 축적한 지도 데이터를 그것도 매년 800억 원을 들여 업데이트하고 있는 국가 자산을 이용하려는 최소한의 준비라도 하라는 건데 구글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법상 지사를 두지 않고 서버만 뒀을 때도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세금 부담을 우려한 나머지 한국에는 서버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더욱이 현재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협상에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는 미국의 태도를 볼 때 정상회담 이후로 결정이 좀 미뤄진다면 오히려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세금은 내기 싫고 고품질 지도는 쓰고 싶고 놀부심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만약에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압박에 우리 지도가 반출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일단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용했을 때 지금 미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 어디든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거절할 명분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반출이 되더라도 좀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고 좀 국내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우리도 먼저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국내 업체들은 지도 정보를 만들 때부터 활용할 때까지 정말 다양한 규제를 받고 또 까다로운 절차와 정확도 검증까지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해외 업체라고 해서 그 규정을 회피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면제해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나아가 우리 공간정보 기업들을 위한 투자와 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한 정부 지원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원대 회장의 설명으로 계속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공간정보 아니면 어떤 기타 산업과 어떻게 상승할 것인지 바로 1대 5천이라는 지도를 가져감으로써 어떤 우리나라에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건설사회부 방서후 기자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디지털 화폐 혁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환전소나 은행에 가지 않고 현금 출금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한화로 출금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지역 화폐에 연동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집중 조명하는 연속 기획 시리즈.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조명합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안에 위치한 한 지하 상가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카페에 사뭇 다르게 생긴 현금 출금기가 눈에 띕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다가가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지갑과 연동하는 절차를 거치니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현장에서 바로 5만 원권 지폐로 출금됩니다. As a foreigner, it's very convenient since you don't need to go to the foreign exchange office or to the bank. And the thing that you can exchange exactly the coins is that's a really good thing. 현재 출금이 가능한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테더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현재 7곳인 디지털 ATM, DTM 설치 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또 다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서클과도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해당 DTM 기계에서는 외화를 최소 1,000원 단위 지폐까지 환전할 수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 남은 동전은 해당 선불카드로 충전받게 되는데 사실상 원화 스테이블 코인처럼 활용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달러나 엔화 같은 법정화폐는 한국 돈으로 환전해 줄 때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을 합니다. 970원의 잔돈을 하나에 100원으로 패깅을 해서 9.7개의 저희 플랫폼 디지털머니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에 충전해서 지급 결제를 쓸 수도 있고 1,000원이 넘게 되면 현금으로 출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범 적용에 불과하지만 이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기업 펜시는 보안 전문 기업 이니텍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범 발행을,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에 연동한 서비스를 올해 4분기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해 최근 카카오와 토스가 그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제도권 사업자들도 스테이블 코인 대응에 발빠르게 대응 중입니다. 전 세계 80여 개 국가의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인얼리시스의 조나단 레빈 최고 경영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이미 수십조 달러에 달한다며
대형 금융기관들도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They are a direct representation of the local currency and will likely be used predominantly for local use cases. So that could be inside gaming or it could be for local digital payments. The banks still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being the main backup for a local stablecoin, but it is important that it's possible for lots of players to be able to allow for Korean won to exist in a local economy.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운 고효율 저비용의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책임질 안전망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도 퇴직연금으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퇴직연금이 401k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투자토크 증권부 조연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어떤 내용들이 담긴 건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 퇴직연금 401k의 대체자산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6개월 이내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퇴직연금자들의 노후자금 운용 방식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토 대상으로 명시된 대체자산은 사모펀드와 부동산 투자, 인프라펀드, 그리고 금을 비롯한 원자재 투자와 가상자산까지 포함됐습니다. 행정명령을 보면 과도한 규제와 기회주의적 소송으로 투자 혁신이 위축되고 퇴직연금자들의 수익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이번 규제 개선의 목표가 담겨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퇴직자금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했습니다만 수탁자,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소송 우려로 대체자산을 사실상 담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미 노동부가 극도로 조심하라 이런 투자 지침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이 주목되는 것은 수탁자의 책임을 완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따라 노동부와 재무부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규제 개선 이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남아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퇴직연금자들이 어떤 보호장치를 갖게 될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인데요. 예상 못한 광범위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손실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규제 개선이 완료되고 새 지침까지 발표되면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탁자에게 넘겨진 공은 이제 고용주, 회사에게 가는데요. 각 고용주들은 대체자산 투자까지 포함하는 퇴직연금 플랜을 제공할지 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투자 상품도 준비되어야 하겠죠. 가상화폐 기업들과 사모투자 회사들은 운용사들과 협력해서 지금 401k 플랜에 추가할 수 있는 패키지 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과정이 1년에서 1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업계와 또 언론에서는 워낙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내년 상반기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나오면 이를 취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그러니까 피델리티나 뱅가드 같은 회사들이 내부 승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기업들이 퇴직연금 옵션을 수정하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대체 자산에 투자할지 또 가상자산이 주 연금 상품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43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은퇴연금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결국 이번 401k 개편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국만큼 장벽이 높은 일본에서조차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그룹이죠. SBI 홀딩스가 비트코인과 리플, 이렇게 두 암호화폐를 포함한 ETF를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화폐 현물 ETF가 아니라
자산의 51%는 금에 투자하고 49%는 암호화폐에 배분하는 혼합형 상품입니다. 리플 현물 ETF는 아직 미국에도 상장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미국 SEC와의 소송 때문인데요. 물론 SEC의 기조가 전향적으로 바뀌었고 또 소송도 끝났고 미국에서도 곧 한 9월에서 10월경 관련 상품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보다도 먼저 일본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일본에서 리플 기반 결제 솔루션이 대학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SBI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본 금융사들도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최대 55%에 달하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도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세제 개혁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고 가상자산 관련해서 선물 ETF나 옵션 상품의 상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연구원은 일본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를 기존 법 체계 내에서 흡수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이를 주도할 금융위원회의 해체가 추진되면서 가상자산 정책 역시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요? 연초 정부가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상품이 이르면 3분기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좋은 제도라고 칭찬했지만 연내 출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라는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전에도 보험금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십 년간 납부한 보험료는 그간 사망 후에만 지급돼 잠든 자산이었는데요. 금융위는 이를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으로 지난해 말 기준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 건수는 33만 9천 건에 달합니다. 이 사망보험금 규모로는 11조 9천억 원인데요.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 유동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금형은 이 매달 납부한 보험료의 100에서 200% 수준을 월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밖에 특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간병 서비스 등 비용을 사망보험금 일부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이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이 제도를 칭찬했다는데 3분기 내로 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니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보업계는 연말은 돼야 출시가 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금융위는 당시 이르면 3분기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한참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유인 건지, 그래서 언제쯤 출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금융위가 지난 3월 유동화 대상과 조건, 자격 요건 등 이 큰 틀은 제시했지만 이 문제는 보험사마다 상품 구조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판매하거나 유지 중인 종신보험 계약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특약을 새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여기에 또 각사 계약자 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회사마다 기준이나 운영 방안이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현재 금융위 주관으로 생보협회와 각사가 참여하는 실무 TF를 운영 중인데요. 각사가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하고 실제 상품에 적용할 준비를 마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하고요. 업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연말은 돼야 출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반응인데요. 특히 이 서비스형 특약은 더욱 더 늦습니다.
아직은 유동화한 보험금을 쓸 수 있는 요양, 헬스케어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 연내 출시는 사실상 어렵다는 업계의 설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사 40여 년 동안 후원을 해주셨는데 많은 선수들이 꿈나무 교부생명컵을 거쳤기 때문에 또 국가대표도 할 수 있었고 우리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꿈을 클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